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특별법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린 건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전세 보증금 선구제 방안은 빠져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실효성,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전세 사기 특별법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대표 변호사,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세 사기 특별법 오늘 아침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이제 본회의 통과 곧 될 것 같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로 벌써 피해자 중에서 4분이 목숨을 잃었는데 결국 이제 법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김인만 소장님. 네. 참 뭐 진통을 겪었는데 오늘 통과되는 이 법률안, 최종안, 네. 정부와 비교해서 핵심적인 우선 내용이 뭡니까? 일단 특별법 대상이 되려면 4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예. 확정일자나 대항력을 갖춰야 되고요. 대항력이라고 하면 이제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간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요. 네.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야 되고 이번에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게 원래 처음에 3억에서 4억 5천, 보증금 4억 5천 이하면 특별법 대상으로 해주겠다. 아, 전세 넘으면? 보증금 4억 그렇죠. 5천 이하면 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달라진 내용이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5억 원까지. 5억 원으로. 5억 원 이하는 특별법 대상에 넣어주고요. 예. 그다음에 뭐 사기 의도가 있거나 이런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특별법 대상이 되는데 주된 내용들은 이제 우선 매수권입니다. 자, 피해자가 그 세입자죠. 예. 세입자가 집이 이제 경매 넘어가게 되면 지금은 우선 매수권은 공유자한테만 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겠다. 낙찰 받아서 내 집을 만들어야겠다. 세입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제3자가 높은 가격을 서서 낙찰 받게 된다면 이제 그분이 집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럼 높은 가격 낙찰된 금액에 세입자한테 너가 낙찰 받을래? 오케이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우선 매수권입니다. 매수권. 그래서 네. 세입자한테 우선 매수권을 주게 되고요. 예. 나는 싫다. 사기당한 집에 내가 굳이 우선 매수를 하기 싫다. 이런 네.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허그 같은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를, LH 같은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를 한 다음에 네. 임대로 주는 방법.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생계 지원을 하는 방법. 네. 이런 주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 대상자가 좀 늘어난 측면이 있고 변호사님 보시기에 법적으로 또 혹시 이번에 통과된 본회의에 통과된 안 중에서 조금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하고 얘기할 부분, 주목할 부분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세 사기 특별법 발의 안에는 좀 이제 피해자를 특정하는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효성이 있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그래도 더 구체화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의 범위도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득 요건이라던가 자산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피해자들한테 더 넓은 그 피해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우리가 고의성을 의심하는 사례는 원래 임대인 등에 대한 뭐 수사 개시, 사기 요건도 조금 더 확대가 된 거죠? 더 조금 구체적으로 바뀐 거죠? 사기 요건.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이걸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때를 이제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발의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사 개시뿐만 아니라 뭐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했다던가 뭐 객관적으로 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어떤 형법에 나온 전세 사기보다는 좀 대상을 좀 넓힌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특별법이. 근데 형법에는 사실 이 사기죄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특별법에 이제 그 사기죄 고의나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있지만 여전히 좀 애매한 부분들은 있죠.
법률가가 보시기에 애매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뭐 전세 사기 의심되는 경우라는 것 자체가 이제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사 개시 통보라는 거는 사실 별다른 이제 뭐 특이점이 없으면 고소장 제출하면 보통은 수사 개시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이것만으로 사실 이제 피해가 좀 특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소장님 혹시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최우선 변제금 부분도 이제 좀 우리가 언급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최우선 변제금. 그렇죠. 당초 이제 정부 안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죠. 낙찰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눠 가져야 됩니다. 이걸 배당이라고 하는데 가장 1순위가 이제 국가가 되죠. 세금 체납된 부분을 국가가 먼저 가져가게 되고요. 세금을 만약에 임대인이 못 냈으면 국가가 1순위 네네. 채권자가 뭐 되고. 번호표를 뽑는다면 맛집이 있으면 이제 번호표를 뽑으면 국가가 1번이고요. 예. 2번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죠. 그러면 설정된 근저당 금액이 2번이 됩니다. 2번이 되고요. 그다음 3번이 이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우선 변제권을 가진 세입자가 이제 3번이 되는데 앞서서 낙찰받은 금액이 굉장히 작다. 예. 그러면 1억 원, 낙찰이 1억 원이 됐는데 전세가 1억 원인데 뭐 대출이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세입자는 하나도 못 건지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선순위 채권자 은행이 다 1억 가져가 버리면. 그렇죠. 국가도 가져가고 은행이 가져가면 가져갈 돈이 없으니까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예. 최소한의 금액 정도는 세금이나 선순위 근저당보다도 세입자한테 먼저 좀 주자라고 하는 게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그래서 예. 무작정 해주지는 않고요. 최우선 변제금은 이제 기준이 있는데 서울 기준에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에 5,5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보증금 1억 네.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맞습니다. 네.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에서는 기준으로? 그렇고요. 네. 자, 인천 기준에서는 4,8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예. 해주는데 이게 요건에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증금 기준이 높다. 아. 전세 보증금이 높으면 이마저 최우선 변제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 받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보증금 많죠. 기준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 특별법 내용을 보면 못 받는 분들은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금액 자체도 좀 작잖아요. 서울이 5,500만 원까지만 해주면 사실은 전세금이 훨씬 더 높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이번에 추가되는데 저는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 정도 돈은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애당초 못 받지만 무이자 대출이라도 받으면 사실 도움은 되는 거는 맞는데 예. 피해자들은 좀 강력히 반발을 하는 게 사실 기대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구제, 그러니까 먼저 정부가 미반환 전세 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그 사기왕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국가가 좀 받아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 대책 내용을 보면 그런 직접적인 구제의 내용들은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피해자들은 굉장히 실망하는 상황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그러니까 못 받는 분들한테 10년간 무이자로 꾸어준다. 그러면 빚만 더 늘어나는 게 되네요. 도움은 굉장히 좀 되겠지만 빚만 더 늘어난다. 이게 피해자들이 지금 비판하고 항의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그렇죠. 실제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아예 변제를 먼저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공적 자금이 어디까지 투입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직 확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당장 금융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 일단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해서 이건 사실 이제 그 소액 임대차 보증금,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제 어떤 생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금액만큼은 좀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집을 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전세를 가거나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의 대책이 나온 거죠. 아, 최우선 변제금은 무이자로 해주고 또 새로 그 주택을 자기가 낙찰을 받거나 또는 새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좋은 조건으로 지금 얼마나 빌려주게 되나요? 그게? 지금 이제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예. 현행 나와 있는 이제 가장 좋은 대출 상품이 디딤돌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이 예. 이제 그 저소득자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 내용인데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 7천만 원 이하에 뭐 4억 원까지 이렇게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예. 자,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거치 기간이 1년이었는데 이자만 내는 기간이 1년인데 3년으로 해주겠다. 대출 이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장 좋은 대출 상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피해자들이 지금 전세 대출도 이미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금은 받지 못했는데 이미 대출은 또 갚아야 되는 전세금 대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최장 20년간 갚지 못하는 전세금에 대해서도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디딤돌 대출 그러니까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에 이런 걸 이제 활용할 수는 있을 텐데 어찌됐든 다 빚이니까 네. 빚만 계속 떠안게 된다. 피해자들은 이제 그런 고충과 고통이 더 큰 거죠. 이번에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이 아까 보증금 5억으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5억이 넘어서 이 특별법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제 그 지금 보증금 한도를 뒀기 때문에 사실 5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특별법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건 5가지, 크게 4가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원칙이고 그 피해자의 어떤 뭐 여건을 고려해서 최대 5억 원까지 이제 특별법 적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특별법 핵심이기 때문에 5억 원이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이제 민사 절차에 따라서 뭐 강제 집행을 하시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회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민사 절차에 민사법에 따라서 그게 또 상당히 피해자들한테는 쉽지 않은 절차고 힘든 일이겠네요. 네, 그러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예.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어떤 재산이나 뭐 변제할 자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이제 그 돈을 변제받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런 분들한테도 금융 지원을 좀 폭넓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번 특별법에는 따로 그런 분들의 경우에 따로 담겨 있진 않나요? 특별법 대상이 되지 않으면 뭐 특별법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천 주로 이제 인천이나 뭐 서울 강서구나 동탄이나 이렇게 생겼는데 네. 보증금 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 이제 역전세,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상당히 5억 초과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이거는 전세 사기의 문제거든요. 집주인이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했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5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3억 이하 주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하는 사기 사건들은 대부분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도 대부분 적용이 된다. 빌라 해당이 오피스텔이기 된다고 때문에 뭐 봐야 대부분 되겠죠? 1억, 2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 특별법 대상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대출이 있고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결국 내 전세금, 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이자 대출도 결국에는 갚아줘야 될 돈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고요. 뭔가 기대가 컸는데 이게 특별법이 아니라 그냥 정부 대책이었으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또 한 2달 기다렸죠. 국회에서도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도 또 한 달을 기다려서 예. 뭔가 특별한 내용, 직접적인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정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기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 정부 안대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특별한 법이니까 네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되면 여야 합의로 좀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여야가 그동안 다른 법에 대해서 거의 뭐 의견 일치가 된 적이 거의 없어요. 단독으로 다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이 경우는 합의를 좀 하니까 피해자들을 위해서 뭔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게 피해자들의 바람인데 그런 바람에는 좀 못 미친다 그런 거네요. 법적으로 보면 이번 특별법을 어떻게 변호사님께서는 보십니까? 그러면? 그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특별법을 규정해서 이게 전세 사기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마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좀 그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판단이 들어가야만 이제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다만 만약에 너무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이 된다라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피해 범위 자체를 그러니까 대상 그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축소가 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 그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한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범죄 그 피해자에 대해서 특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그 계속 이제 특별법이 좀 시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대상별로 피해가 뭐 큰 그 순위가 되겠죠. 뭐 그런 별로 해서 이제 좀 뭐 그 대책을 달리 정한다거나 피해 규모를 늘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걸 많이 다루고 계시는 변호사님이시니까 이번 인천 뮤추얼구 이후에도 유사한 또는 좀 성격이 다른 뭐 전세 사기 같은 관련된 일이 조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실제로 지금 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이기도 해요. 요게? 그래서 네,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 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B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지금 2012년도부터 통계를 작성했는데 그 이후로 최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전세 관련해서 좀 그 위험성을 많이 느끼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좀 그 보통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 그 보증금은 새로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또 그 보증금으로 가름해서 주는 그렇죠. 구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되지 않다 보면은 계속 이제 연쇄적으로 이런 전세 사기 피해나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보증금 선구제, 미리 보증금을 좀 돌려주고 나중에 그 건축주한테 좀 구상을 해라, 받아내라. 네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결국 정부가 반대를 했고 여당이 반대를 하고 결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봐야 됩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뭐 야당도 이걸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구제해주고 나중에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달을 끌었던 이유가 4월 27일에 특별법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오늘이 이제 25일이죠. 거의 한 달을 끌었는데 이 쟁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된 부분이고요. 야당은 먼저 좀 지원해주자. 정부는 안 된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어떤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에는 뭐 야당이 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보를 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었거든요. 야당이 양보했다는 얘기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요. 최우선 변제금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을 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던 바하고 너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묻혀버린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상당히 의미 있게 보지만 최우선 변제금 대출은 의미 있지만 이 전세 보증금을 먼저 구제하지 못하는 이 특별법 법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특별법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다른 일반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사실 규정하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규정하면? 법적으로 뭐가 뭐 규정이 어렵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사실 뭐 전세 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부분을 변제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 말고 다른 사기 피해자라던가 아니면 이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어떻게 예산을 분배할 것인가가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일단은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해서는 현 안대로 나오게 된 거죠.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부 예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그러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기 피해를 당한 그 결과적 책임을 자기들만 오롯이 진다. 뭐 이런 그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분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아마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 제도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세 제도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세 대출이라든지 임대차 3법이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복합적인 원인인데 왜 그 피해를 온전히 우리가 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하는 입장이고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도 있고 뭐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합의를 보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던 부분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 정도 내용이었다면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뭐 3월, 4월 정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굳이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우선 매수권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집이 경매 넘어가면 당연히 우선 매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특별법이 아니라 차라리 민사집행법을 개정해서 세입자가 경매 넘어갔을 때는 우선 매수권을 당연히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대출 정도는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특별법이라는 거창한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풀고 보니까 내용 자체는 기대보다는 굉장히 좀 실망이었기 때문에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세 제도가 전세라는 제도가 있는 한 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위험성, 그게 사기가 되기도 하고 시장의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되기도 하고 그런 위험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가 사실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위험을 좀 전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세 제도가 갖는 장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를 좀 안정적으로 누릴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시드를 모으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유리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안전한 전세, 뭐 아파트라던가 좀 환급성이 좋은 것들 그런 쪽으로 이제 몰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당분간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사실 빌라나 이런 부분들은 전세가 좀 그 전세 그 선호도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세가율을 봤을 때는 이제 서울이 아닌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60% 정도대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하셔서 시세를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이제 전세가율,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좀 파악을 잘 하셔서 이제 안전한 전세를 좀 찾아서 입주를 하셔야겠죠. 네, 이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이 이제 곧 마련됐지만 아까 변호사님도 이게 빙산에 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전세 시장이 전세값이 계속 떨어지면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현재 네네. 전세 시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전세 사실 이런 문제들이 뭐 전세 사기 우리는 이제 전세를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냉정하게 좀 구분을 하게 되면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정상적인 임대인인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도 우리는 받지 못하니까 그냥 전세 사기의 일종으로 그냥 묶어버리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깡통 인천처럼 예. 작정하고 사기를 하는 경우들 뭐 이중 계약이나 중복 계약이나 여러 가지 사기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빼고 결과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예. 빌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 잡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고요. 빌라 오피스텔. 그렇죠. 빌라 오피스텔은 정상적인 임대인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거부하는 상황이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도 낮고요. 이게 빌라 오피스텔이 이렇게 불안하니까 차라리 안전한 서울의 아파트 전세로 가자라는 수요가 몰리게 되면서 최근에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부동산원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예. 전국은 지난주가 마이너스 0.1%였는데요. 이번 주가 0.08 소폭 회복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마이너스 0.06이었는데요. 네. 이번 주 플러스 0.01이 나왔습니다. 어. 서울의 전세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자 떼고 플러스로 네. 전환이 됐기 서울이? 때문에 어. 서울 일부 지역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시장의 수요자들도 전세 가격은 떨어졌는데 월세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이제 월세보다는 차라리 전세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안전한 전세는 확실히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빌라 오피스텔이라든지 지방의 또 일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도 이제 양극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국부동산원의 일주일 통계긴 합니다만 서울의 경우 하락세에서 뭐 0.01 플러스니까 뭐 이게 상승세로 돌아섰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그런 걸 혹시 변호사님도 좀 하다 보면 좀 느끼십니까? 저희 실무에서 보면은 사실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지수화 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짧은 네.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특별법 관련해서 보충을 예. 한 번 더 하면 예. 지금 이번 특별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형사처벌에 관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형사처벌, 네, 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세 사기죄가 사기죄로 처벌받기가 그동안 어려웠던 게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부터 임대차 보증금 안 돌려줄 고의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걸 입증하는 게 사실상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기죄로 처벌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세 사기 그냥 사기죄로 처벌이 되면 몰수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재산을 몰수해서 그걸 이제 환부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한테 지원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도 조금 그 무리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몰수를 해보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범죄단체 조직죄. 네. 그게 더 혹시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거는 뭐 이렇게 되면은 가중처벌도 받게 되고 조직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나 이런 것들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었더라면 조금 더 이제 그 실효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이 특별법 안에 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는 게 이렇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뭐 혹시 약간 다른 법에 뭐 이거 좀 더 이 전세 사기를 처벌하는 법을 넣는 게 맞는 건지. 일단 특별법에는 그런 처벌 조항은 없는 거죠? 이번에? 네, 이번에 뭐 대책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주로 피해자들 지원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형사처벌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게 빠져 있는 게 좀 아쉽다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시고요. 전세값 하락세 다시 돌아가서 서울이 조금 플러스라고 하는데 그래도 역전세를 더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서울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역전세에 따른 뭐 의도적 사기는 아니지만 네. 그 피해들은 더 늘어날 우려 높은 거 아니에요? 당분간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저는 한 1년 정도로 지금 고비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왜 1년 정도로 고비로 보고 있냐면 자,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2020년이었죠. 임대차 3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예. 굉장히 왜곡을 줬죠. 아, 지금 올리지 않으면 4년 동안 전세금을 못 올리게 되니까 집주인들은 왕창 많이 올리게 되고요. 불안한 세입자들은 무리하게 올라간 계약을 막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냐면 2021년 말 길게 보면 2022년 상반기까지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계약한 물건들이 2년이 지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제가 1년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분양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분위기 좋을 때 이제 분양 물량들을 많이 내놓게 되는데 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2021년 길게는 2022년 상반기까지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공급 물량이 많았는데 2, 3년 있으면 이제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올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 물량도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전세 가격 하락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높게 계약된 물건들, 입주 물량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역전세 우려가 충분히 있고요. 역전세라고 한다면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돌려주지는 못하는 현상인데 요거는 1년 정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특별법 외에도 집주인들 중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세입자한테 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퇴거자금 대출 제도가 있는데 이게 DSR도 적용이 되고요. 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착한 임대인들 대출을 받아서라도 세입자한테 돌려준다. 주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DSR도 적용하지 말고요. 좀 저리 대출을 해줘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좀 주는 이런 부분만 좀 개선을 해도 예.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사실 전세 보증금 내주는 게 뭐 당연한데 사기가 있다 보니까 내주는 사람을 좀 착한 임대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참 자기가 이거 아이러니합니다. 네, 빚이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전세 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지 대책은 과연 있을까? 전세 사기가 지금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과연 있을까요? 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을 하더라도 임대차 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네. 결국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 스스로도 좀 안전한 전세를 가려내시는 눈을 가지셔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 뭐 심지어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이런 거 갖추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시세를 파악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차치하고라도
전세보증 그 대출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그래서 뭐 시세를 부풀려서 뭐 이제 거래를 한다 이런 것들에도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무덤을 주의를 파는 일인데 그거는. 네, 하셔서 시세나 뭐 이런 것도 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예. 보증보험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작년 통계를 보면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도 이 허구의 전세보증보험 모르는 분이 있어요. 네, 네. 요즘은 많이 아시게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작년에 가입률을 보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 네,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좀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임차인도 좀 기본적인 거를 다 챙겨라. 꼼꼼히 좀 챙기고 임대인이 과연 돈을 제대로 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조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저 국회 본회의를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김 소장님 마지막으로 전세제도 자체 이 제도 자체를 뭐 국토교통부가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그러는데 이걸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보증금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 개편 방법은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뭐 수명이 다 있다, 폐지 이야기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지금 다른 주거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방법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저는 전세금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밖에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보험료가 아까워서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의무적으로라도 이제 보험 가입을 좀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보증보험 회사도 기존에는 그냥 가입만 해주고 이게 임대인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었는데 보증보험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개인 당사자들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보증보험 회사도 이제 뭐 국세청하고 다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집주인에 대한 정보, 세금 체납이 있는지, 주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안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보증보험을 발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계약 자체를 아예 진행 안 시키는 그런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목의 김혜림 대표 변호사,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